예. 자, 앞에 시간에 그 수익과 비용을 우리가 문제는 다 풀었는데요. 보니까 결산의 절차, 즉 수익과 비용 하면서 결산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선자 돌림 2개, 미자 돌림 2개 여러분 많이 헷갈릴 수 있다고 그랬죠? 예. 선수 수익, 선급 비용,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예. 아직도 가물가물. 예, 아직도. 예. 여러분이 하다 보면요 언젠가 정리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 한번 정리가 돼가지고 딱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는 안 헷갈려요. 예. 처음엔 헷갈립니다. 자리 잡을 때까지. 예. 자리 잡을 때까지 예. 숙달하시면 되고 시험 볼 때까지만 여러분 자리 잘 잡으면 돼요. 시험 보고 나서 좀 잊어버려도 큰 문제 없습니다. 아니면 왜냐면 결산 때 결산하는 업무가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거든요. 이거 결산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 결산 분계 못 해가지고 뭐 일이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결산까지 우리가 결산 회계 처리까지 할 수 있다. 이거는 좀 회계 실력이 좀 되는 사람이다.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시험이니까 너무 기초적인 것만 시험에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1급인데 FAT 1급. 예. 그 세무사회 시험으로는 전산회계 1급 아닙니까? 예. 전산회계 1급. 그런데 조금 고급 회계도 내야 되죠. 완전 고급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고급 회계에 관한 것이 결산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결산에 관한 것도. 자, 1번 보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결산은 예비 절차와 본 절차 맞습니다. 여러분 예비 절차는 어디까지가 예비 절차냐면요. 수정전 합계잔액 시산표, 수정전 시산표를 만들고, 예, 그리고 수정 분계를 하는 것이 예비 절차예요. 예, 수정 분계하는 거. 이제 본 절차는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지고 재무제표를 완성하는 단계가 본 절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았어요. 자, 2번은 결산과 가장 관련이 있는 회계와 결산과 가장 관련이 있는 회계의 과정은 기간별 보고이다.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결산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요. 제가 수업 중에 많이 했던 얘기예요. 기간별 보고에 대한 얘기를 했나요? 발생주의라는 걸 얘기했나요? 발생주의입니다. 예. 우리가 결산에서 수정하는 이유의 대다수는 발생주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수정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예. 물론 결산은 기간별 보고를 가정해서 기간별 보고라는 그 회계 전제 있죠. 그래서 12월 30일이 결산법인이다. 그러면 12월 30일로 결산하는 겁니다. 이게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라는 게 그럴듯한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발생주의라는 것. 3번 결산 작업을 통하여 재무제표가 산출된다. 맞아요. 4번 결산은 현금주의에 따라 조정하는 옳지 않은 그러면 이거 4번이네 답이. 예. 자, 기간별 보고의 과정 이것도 어느 정도 맞았어요. 이거 뭐 가장 중요한 건 아닌데 발생주의인데 제가 너무 성급하게 답을 찾았어요. 네. 제가 이제 아까 여기서 저기 했던 거는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 틀렸다고 한 것은 결산과 가장 관련이 있는 회계의 과정은 뭐 기간별 보고 그거보다는 발생주의가 더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였고 보니까 터무니없는 말이 여기 있어요. 4번 우리가 지금 또 발생주의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결산은 발생주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발생주의,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 4번 틀렸어요. 그래서 문제는 끝까지 읽어야 되고요. 보기를 다 봐야 됩니다. 네. 이게
너무 성급하게 답을 찾으면 안 돼요. 예, 성급하게 답을 찾으면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설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답 문제 풀이하다가 너무 빨리 판단하면 실수합니다. 옛날에 제가 그 아프리카 TV에 그 수업 동영상 결강생을 위한 게 올렸더니 어떤 분이 거기 댓글을 달았어요. 선생님 이거 틀렸네요. 이렇게 어디가 틀렸지? 그 틀린 거 찾아내느라고 그거 1시간짜리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틀린 게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틀린 걸 찾아낼 수 있으면 나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인데 그걸 영상을 보셨는데 아무튼 우리가 틀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2번 다음 중 기말결산의 수정사항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기말결산의 수정사항 발생주의에 따라서 수정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물,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이거 기말에 하는 거 맞죠? 네. 매출채권의 대손 기말에 하는 거 맞죠? 네. 미지급 비용의 인식 이거 기말에 하는 거예요.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선급 비용 선수수익 전부 기말에 쓰는 개정 과목이에요. 기말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단기 매매증권 처분에 따른 손익 이건 처분시 결산시 하는 게 아니에요. 4번이 아니다. 이건 처분시 바로 하는 것이지 결산할 때 수정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다음에 3번 다음의 소모품비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소모품비하고 소모품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소모품비로 처리했다가 기말에 재고조사를 해가지고 남아있는 금액을 자산으로 소모품으로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자산으로 봤다가 사용 금액을 소모품 B로 본다 이거예요. 자, 이 회사는 지금 소모품 B 계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20일 거를 한번 우리가 추정을 해보죠. 7월 2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정을 한번 해보는데요. 어느 분이 한번 해보시느냐. 김소은 씨가 한번 추정해 보시죠. 김소은 씨? 네. 7월 20일 날 저 전기된 걸 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7월 20일 날? 네, 소모품을 샀죠. 그래가지고 비용 처리한 거죠. 대금은 어떻게 했어요? 네, 보통 예금에서 계좌 이체한 겁니다. 소모품을 40만 원어치 구입해가지고 비용으로 처리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인출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대변에 있는 거 요거 봅시다. 12월 31일 결산일입니다. 결산일. 결산일 날 소모품비 비용 계정 대변에다가 5만 원을 쫙 적어놨어요.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은 소모품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누가 들었나? 배영경 씨 어디 계십니까? 이게 12월 31일은 무슨 결산일인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네요. 재고를 확인해 보니까 5만 원어치의 소모품 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산 처리한 겁니다.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 B. 차변에는 자산 증가, 대변의 소모품 B는 비용 소멸. 이건 안 썼으니까 단기의 비용에서는 빠져라. 이날 40만 원 모두를 비용 처리했단 말이에요. 소모품 사면서. 그러니까 결산한 때 재고조사를 해보니까 5만 원어치는 아직 안 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에서 빼준 거예요. 단기의 비용은 아니니까. 이건 내년에 쓸 거니까. 그래서 비용 계정 대변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은 이 비용이 어디로 갔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소모품 자산으로 증가시켰다.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만큼을 자산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소모품비 대변에 손익 35만 원. 이거는 무엇일까?
정의진 씨. 무슨 일이 있어? 이거 무슨 회계일까요? 35만 원어치를 소모품비로 썼다는 것을 비용 처리했죠. 손익집합 계정으로 장부 마감을 할 때, 우리가 결산 본절차에서 장부 마감을 하잖아요. 장부 마감할 때 모든 비용은 손익 계정 어디로 가요? 차변으로 가죠. 그 회계 처리를 한 거예요. 이 분계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차변에 손익 35만 원, 대변에 소모품비 35만 원. 이 분계를 전기한 거예요. 소모품비 계정에 차변에다가 상대 계정 과목 손익이라고 적고 35만 원. 이거 우리가 비용을 결산 때 35만 원을 손익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답변 맞았어요. 이거 사용한 거 35만 원이에요. 당기의 소모품비는 35만 원이다. 그것을 손익 계정으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였어요. 분계는 이거였어요. 차변의 손익 35만 원, 대변의 소모품비 35만 원. 그러면 이거 다 끝난 거예요. 옳은 거 찾는 건 이제 이걸 알면 당연히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자, 그러면 옳은 거 한번 찾아봅시다. 2번 옳았네. 결산 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소모품비는 35만 원이다. 바로 요게 손익계산서로 가잖아요. 35만 원이.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4번에 결산 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소모품은 40만 원이 아니라 그렇죠. 5만 원이다 라고 해야 되죠. 4번은 그랬으니까.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결산 조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결산 조정 후 당기순이익. 자, 조정 전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더하기 해줘야 되니까 빼주기를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는가를 먼저 한번 따져보고 분계도 한번 써보는 걸로 하죠. 자, 1번 보험료 선급분이 있었다. 보험료 비용인데 선급했어요. 이건 어떻게 더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네, 더해줘야 됩니다. 이익에다가. 보험료 선급했으면 단기의 보험료에서는 소멸시키잖아요. 이건 더해줘야 돼요. 다음에 2번도 보겠습니다. 이자, 미지급분, 지급이라는 말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줘야 되는 입장인가 봐요. 이자를 단기분인데 미지급했다. 마이너스네요. 이건 마이너스. 네. 자, 그래서 두 개를 퉁쳐보니까 마이너스 1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 하면은 900만 원. 당기순이익은 수정 전에 결산 조정 전에 1,000만 원이었으니까 100만 원 빼니까 900만 원. 답은 3번이에요. 답은 3번. 자, 그러면은 우리는 또 이걸 해보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답만 맞추는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이 공부가. 그래서 우리는 자 1번에 있는 결산 수정 분계를 한번 해봅시다 하는 겁니다. 1번에 있는 거 보험료 선급분, 보험료 선급분이 100만 원 있을 때 결산 수정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차변과 대변으로 한번 배치를 한번 잘 해볼까요? 결산 때 12월 31일 날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가를 한번 따져보자 하는 거예요. 김혜령 씨 어디 계신가요? 한번 해볼까요? 보험료 선급분 100만 원.
결산 수정하려면 차변에 일단 써볼게요. 보험료 100만 원. 대변이 선급이니까 보험료니까 비용. 예, 보험료를 선급했으면 선급 비용 맞죠? 100만 원. 자, 그러면 선급 비용은 자산인데 자산이 감소하고 이거 보험료는 비용인데 비용이 차변했으니까 비용을 증가시킨다. 단기에 비용을 증가시켜야 돼요? 아까 우리 여기 이거 할 때 이거 보험료 선급분은 플러스 한다고 아까 했나요, 우리? 그러면 이게 비용이 증가하면 이건 플러스가 이거 플러스 한다고 그랬나요? 그러면 비용이 증가하면 마이너스 돼야 되는데 차대변이 바뀌었어요. 예. 보험료 즉 이익이 증가됐다는 것은 비용이 감소했다는 거죠. 보험료가 대변에 갑니다. 선급비용 자산이죠. 예. 그래서 이건 자산 증가를 시키고 대변의 보험료예요. 비용 소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 선급분은 당기순이익에서 빼주는 거다. 아니 당기순이익을 비용이 소멸되니까 이거 플러스 되는 거예요. 이거 플러스. 그래서 아까 플러스라고 했던 거예요. 왜? 비용이 소멸하면 당기순이익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네, 2번은 뭐냐? 이자 미지급분이 200이 있어요. 네, 결산시 그렇다는 거예요. 결산을 맞이해서 이게 전부 결산시에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결산 수정 분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결산 수정 분계를 차대변으로 어떻게 배치해야 되느냐. 박미정 씨 어디 계십니까? 한번 해보죠. 미지급 이자다. 그러면 미지급 이자니까 부채를 감소시킨 부채를 차변에 적으면 부채 감소. 이자를 지급 못했는데 부채가 감소할까요? 이자 지급할 걸 지급을 못했는데 부채가 증가해야죠. 예. 미지급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까지는 잘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자를 지급할 걸 단기에 지급을 못했으면 이건 부채니까 부채를 증가시켜야 하잖아요. 우리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서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을 대변에 배치해야 돼. 대변에 배치합니다. 이렇게요. 그럼 차변이 뭘까요? 예, 이자 비용. 이때 이자 비용이 오는 거예요. 차변에요.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차변에 오기 때문에 이게 비용 발생.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 오기 때문에 이게 부채 증가. 예. 그래서 우리가 비용 소멸, 비용이 빠지니까 이거는 당기순이익은 이익은 더 증가하는 것이다. 또 이거는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이익이 감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이익에서 이건 빼줘야 되는 것이고 이건 이익에 더해줘야 되는 것이다. 해서 100만 원 더했다가 200만 원 빼니까 결국에 두 개를 합치면 마이너스 1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을 하면 300만 원이 아니 900만 원이 나온다. 네. 뭐 아직 이거 어렵죠?
네, 몇 번만 더 해보세요. 이제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네. 앞으로 또 이런 문제 나오면 또 우리가 쓰면서 해볼 거예요. 네, 분개해가면서 천천히 분개해가면서 하면 네,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 쪽으로 좀 넘어가 가지고요. 107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부 통제제도. 이거는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 이 내부 통제제도라는 것은 재무회계 범주는 아니고 회계감사에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회계감사는 회계 부문만의 업무 감사라고 한다면 내부 통제는 회계만이 아니라 인사, 총무, 회계, 영업, 생산, 우리 회사 내 모든 부분의 통제 활동, 감사 활동 이걸 의미합니다. 모든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이 내부 통제 제도에서 지금 우리는 지금 회계를 공부하기 때문에 내부 통제 제도가 앞부분에서 앞 페이지에서 나오고 또 뒷 페이지에 가면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따로 나와요.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따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내부 통제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회계 통제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떤 거냐? 내부 통제 제도는 다음의 세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사의 이사회라든가 또는 경영진 그리고 모든 회사 내의 구성원, 사원들까지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거죠. 그러면 무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목적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내부 통제 제도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기업은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합니다. 첫째,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둘째,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재무 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이게 회계 쪽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통제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회계적인 부분이 바로 재무 정보의 신뢰성 확보. 이거는 회계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련 법규의 정책의 준수. 관련 법규의 정책의 준수. 우리가 기업이라면은 말이죠. 법규의 정책, 법규와 정책. 법규, 정책이란 뭘까요? 기업이 소속된 국가가 있죠.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에 잘 부합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기업이 미국이나 베트남 같은 타국에 가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의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가, 거기에 잘 부합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기업이 해야 될 의무예요. 그래서 이 법규의 준수 목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내부 통제 제도는 뭐냐? 우리 회사 내의 모든 경영진을 포함한 전 구성원이 우리 기업의 운영을 효율성 있고 효과성 있게끔 운영하기 위한 거 첫째 목적. 두 번째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얻기 위한 거. 세 번째는 관련 법규와 정책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이거는 정부에 대한 어떤 법규나 정책의 준수뿐만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어떤 규정도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업무 규정.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그 업무 매뉴얼대로 일을 하는 거. 이런 것도 내부 정책의 준수를 잘 했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외부적인 것도 있어요. 관련 법규 같은 거 이런 거는. 자,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에서 시험에 나오는 첫 번째 단골 문제가 아래 보기 중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게 첫 번째 단골 문제입니다. 다음 두 번째,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 자, 그러면은
그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내부 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의 실제적인 내용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을 이렇게 5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부 통제대의 구성 요소의 내용. 첫째, 통제 환경. 네, 우리가 환경적인 요소. 뭐냐면은 조직 체계, 기업의 조직 체계. 조직 체계라는 것은 우리 조직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조직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조직이 갖춰져 있어야 환경이 갖춰진다. 이거 조직이. 그래서 뭐 감사 제도가 있느냐, 그 감사가 뭐 대표이사의 눈치를 보는 그냥 요식적인 그런 감사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감사가 감사 활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환경입니다. 또는 기업 내의 상벌 체계. 잘했을 때는 포상을 해주고 규정을 어겼을 때는 어떠한 체벌을 하는지 그런 것. 또 인력 운용 정책, 또 교육, 종업원들의 교육 정책, 또 경영자의 철학이나 윤리, 리더십 이런 것이 뭐 경영자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기업이 신뢰를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은 뭐 누가 봐도 그 기업의 경영자입니다. 경영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종업원들은 다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자, 이것이 우리 통제 환경 요소라는 것. 두 번째 요소, 위험평가. 자, 위험평가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위험이 식별되도록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업의 운영이라는 것이 항상 별 문제 없이 순탄하게만 운영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위험 요소. 그러면 그 위험이 식별되고 그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래서 다시는 그 위험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석하는 이러한 활동을 위험평가 활동. 그래서 전사적 수준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전사적이라는 것은 회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업, 생산, 구매, 총무 할 거 없이 모든 부분의 프로세스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위험평가,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KT 뭐 어떤 정치인하고 연관돼서 어떤 정치인의 자녀가 KT에 뭐 특혜 채용이 됐다. 뭐 이런 뉴스 많이 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기업의 내부 통제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했고 또 위험평가가 재구시를 했다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 전에 이런 채용은 안 되는데 하고 걸러져야 되는 거죠. 안 걸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망신을 당하는 거죠 지금. 이 내부 통제 제도 이게 재작동을 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세상이 항상 정상적이만 아니에요. 순간에 판단착오를 합니다. 이건 모르겠지. 이건 모르겠지. 다 하늘이 보고 있어요. 하늘이. 자, 그래서 위험평가 이런 것이 그 말이에요. 이 위험이 식별돼야 돼요. 누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적성 검사를 봤는데 불합격했는데 2차 면접 시험에 들어오네. 이것이 그 인사 제도 안에서 걸러졌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누군가가 안 된다 하고 조직이 움직였어야 됐다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위험평가. 그래야 그 위험이 지속적이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딱 더 큰 일이 안 일어나요. 한 사람 부정채용이 2사람, 3사람 무대기로 일어나거든요. 나중에 구멍이 한번 조그만하게 나면은 계속 구멍이 커지잖아요. 다음에 세 번째 통제활동. 통제활동은 말 그대로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조직 구성원의 경영 방침이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및 절차와 이러한 정책 및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 활동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말하는
통제 환경과 유연 평가, 또 밑에 나오는 정보 및 의사소통 또는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러한 제반 활동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업무 분장표라든가 또는 업무의 문서화. 예, 업무의 문서화를 왜 합니까? 예, 나중에 밝혀낼 때 따질 건 문서밖에 없어요. 예, 요즘은 문서 말고도 녹취를 많이 해가지고 녹취가 많이 밝혀내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하고 어제가 저희 아버님 기일이었는데 핸드폰을 우리 집이 지금 저 포함해서 4명인데 둘은 아이폰을 쓰고 둘은 안드로이드 폰을 써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전부 아이폰으로 다 바꾸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아빠 안 돼요. 저는 아이폰은 안 됩니다. 왜 안 돼? 녹취가 안 돼요. 녹취가. 근데 뭐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녹취가 된다는 거죠. 여기 안드로이드에는 그냥 녹취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업무상 녹취를 해야 되는 상대방이 나중에 오리발을 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업무는 전부 녹취를 합니다. 그래. 아이폰도 녹취 프로그램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유료예요. 유료. 그리고 이거 통화하고 그거 앱을 또 실행해가지고 눌러야 되고. 네. 왜 녹취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문서화가 바로 그 녹취하고 관련 있는 겁니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문서화하는 이유가. 여러분 회사 업무는요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난다고 할 정도예요. 모든 것을 문서로 남깁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이 문서로 남기고 할 때 이 아무나 문서를 작성하느냐 업무 분장표가라는 게 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업무의 권한은 이거다. 옆 사람이 해야 될 업무를 내가 딱 차고서 막 하면 이게 조직이 제대로 안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업무 분장표에서 업무가 분장되어 있고 그것을 모든 업무는 문서화로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또 문서에 의해서 결제가 되고 시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감독이 일어나고 있고 또 자산의 보호 체계 이런 모든 활동을 우리는 통제 활동.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정보 및 의사소통에 관한 것이 내부 통제 제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조직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조직 구성원의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확인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 정보를 만들면 그걸 집계하고 보고 체계를 거쳐서 그것을 서로 직원들 간의 업무가 관련이 있는 정보는 서로 공유하죠. 그 문서관리 시스템 그 인트라넷을 통해 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의사소통이다 하는 것은 그런 공유와 뭐 버튼업이라든가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이와 같이 상하 간의 의사소통 또는 조직 간 수평적인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해서 우리 내부 통제제도에서는 원활한 정보의 공유와 의사소통이 필요한 것이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활동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모니터링. 내부 통제제도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다. 모니터한다 하는 것은 뭐예요? 평가를 의미합니다. 누군가 모니터를 해줘야 돼요. 모니터링을. 그래서 상시적인 모니터링, 독립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니터링 한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도 보면 우리 반장님이 가끔 사진 찍어서 거기 올린다고 그래요. 그건 지금 세일센터에서 모니터링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잘 앉아서 교육 받는 건가 하는 것을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 사진이 하나의 일종의 모니터링이에요. 저희 이제 국비과정 그 운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끔 고용노동부에서요. 공부하는 훈련생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 직원을 다 채용해요. 모니터링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은근슬쩍 물어봐요.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봅니다. 혹시 그 기관에 무슨 부정행위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요새 문제가 되는 어떤 부정행위가 이슈가 된다 그러면 그 모니터 요원들이 작동을 해요.
작성을 해가지고 전화로 이게 감지를 해요. 그럼 몇 사람 전화해보면 벌써 그 기관에 그런 문제가 있나 없나가 드러납니다. 한 두세 사람 해보면. 예. 그러면 실제로 감사가 딱 나와요. 예. 현장조사 딱 흐러 나옵니다. 자, 이 바로 모니터링. 내부 통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니터링은 내부 모니터링도 있지만 외부 모니터링도 있어요. 외부 모니터링. 자, 이런 것들. 자, 우리가 뭐 통제를 한다는 게 참 피곤한 일이죠. 아니, 통제를 하는 사람이야 재밌을지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 통제를 당하는 우리 조직원들은 고단한 일이에요. 네. 아무튼 그러나 기업이 효율적이고 효과성 있는 경영을 하고 법규를 준수하고 그다음에 우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 그 위에 있는 목표 3가지 있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출제 빈도가 있어요.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그러면 이 5개는 알아야죠. 환경, 평가, 위험 평가,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그 다음에 모니터링. 체크하는 거. 모니터링. 체크하는 거. 평가를 의미하는 거. 요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도 나오는데요. 자, 내부 통제 제도에 또 문제가 앞에서 2문제가 아니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한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효과는 앞에서 이미 공부했어요. 내부 통제제도 효과가 뭐예요? 아까 그 목표 3가지 달성하는 거잖아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우리 뭐예요?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이 재무정부의 신뢰성이 확보가 되고 관련 법규와 정책의 준수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내부 통제제도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뒤에서는 한계만 여러분 알면 한계만 아시면 되잖아요. 한계가 지금 여기에 나와요. 한계. 그래서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100% 믿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가 부부간에도 100% 못 믿잖아요. 응? 다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통장에 있는 거 털어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빈틈이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친구들하고 술 먹다 보면 어떻게 술이 취해가지고 친구하고 그냥 의도하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죠. 바로 그걸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최상의 자질과 경험을 지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주의나 피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순간의 판단착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할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순간의 이 판단착오. 설마 이건 세상이 다 모르겠지. 근데 요새 정말 세상이 너무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요. 절대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무슨 지사 같은 경우 유명한 대통령, 유력한 대통령, 차기 대통령 후보라고 볼 수 있는 분이 그 여자 관계 잘못돼가지고 그냥 망가졌잖아요. 이게 바로 부주의나 판단착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업의 내부 통제제도 역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보기에서 내부 통제제도를 통해서 기업의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걸 여러분이 오답으로 찾아내면 그게 답이에요. 없다. 완벽한 건 없다. 아시죠? 그게 바로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자, 그거 없다. 그 여기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내부 통제 제도의 한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없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큰 번호 2번으로서
내부 통제 제도의 일부인 회계,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회계 감사라고 보시면 돼요. 회계 감사. 이 회계 감사는 내부 감사예요. 외부 감사가 아니에요. 내부. 어디까지나 이건 내부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나 또는 내부 통제 제도는 외부로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우리가 앞에서 내부 통제 제도에서 거의 대부분 했는데 그 아까 내부 통제 제도의 두 번째 목적인 이거예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 회계감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 회계감사에서 그 재무제표가 그 회계 규칙에 의해서 회계 원칙에 의해서 규정과 법규를 잘 지켜서 처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검증을 잘 해야 그것이 이제 외부 감사에서도 지적받는 거 없이 해서 기업의 신뢰성이 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가 바로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하는 목적이라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내부 회계관리 제도는 어디까지나 내부 통제제도 밑에 있다는 거. 내부 통제제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보호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산보호. 그래서 우리가 회계팀에서도 재무제표를 마감하기 전에 우리 결산 상태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든가 이런 재고자산 같은 걸 어떻게 합니까? 재고자산의 수량과 단가를 결정할 때 수량이 단가 결정이야 장부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수량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에 원재료가 정말 그만큼 있는지, 또 제품 창고에 제품 재고 또는 상품 창고에 상품의 재고는 정말 있는가, 이거 회계팀에서도 결산할 때 한 번은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 회계 감사에 해당이 돼요. 재고자산, 보관 상태 이런 거 보는 거. 그다음에 부정도 회계 부정이 상당히 크잖아요. 회계 부정. 그래서 이 부정 방지, 회계의 부정 방지가 필요한데요. 특히 회계는 실무자의 어떤 부정, 실무자의 부정은 이제 뭐 현금 이렇게 유용해 뭡니까? 그런 거 유용하는 거.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분식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경영진의 어떤 잘못이죠. 경영진의 부정입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통제 회피의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경영진이 워낙 권한이 세기 때문에 이 회계 감사가 경영진에게 견제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경영진의 경영진이 권한을 남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면 그건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경영진의 권한남용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적절한 방법이 만약에 없다면 그것은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 이런 것을 봐서 우리 회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경영진에게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문제에서 회계 자료에 대한 책임은 회계팀장에게 있다. 그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책임을 누가 지냐면 경영진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이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자기 권한을 남용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적절히 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윤리 강령이라든가 또는 내부 고발 제도라든가 뭐 좀 살벌해요. 이런 거. 또는 여러 가지 그 인사 규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부정 적발에 대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에 이러한 윤리 강령, 내부 고발 제도 이런 것들이 잘 정비되어 있고 모범적으로 되어 있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내부 통제 제도는요. 회계 영역은 아닙니다. 회계 영역은 아닌데 공인회계사에서는 한 문제를 내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한 문제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 이건 다 맞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379페이지에 보면은 몇 문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안 풀겠습니다.
너무나 쉬우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이론이 뭐가 남았을까요? 네. 우리 이제 이론은 부가가치세 이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있어도 내일 하실 거죠? 네. 네. 자, 안녕히 가십시오. 네.